14세 소년이 말했습니다. 2020년 보이지 않는 적이 온다. 세상은 웃었습니다. 석 달 후 세계가 멈췄습니다. 아비갸 아난드. 코로나19를 예측한 유일한 목소리. 그가 최근 3시간 동안 단 하나의 나라만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영상 끝에 이례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본 상징들 중 오직 한국인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가가 해석을 국민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소환입니다. 7가지 신호, 새로운 별의 탄생, 그리고 두 갈래 길.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아비갸 아난드는 인도 푸네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에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10살이 되던 해 고대 베다 점성술에 입문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에 그는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4살, 그는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인도의 어린아이가 세계 경제와 질병을 논한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측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직전, 그는 전 세계적 보건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경제 혼란을 예고했습니다. 국제 갈등의 심화를 내다봤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최근 공개한 영상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려 3시간, 한 영상에서 3시간 동안 오직 한 지역만 다뤘습니다. 동아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수많은 나라 중 왜 이 세 나라였을까요? 아난드는 올해 행성들의 배열이 동아시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성, 토성, 라후와 케투의 움직임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에게 행성은 차가운 돌덩이가 아닙니다. 우주가 인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을 보고 비를 예측했듯이 그는 하늘의 움직임을 읽어 시대의 흐름을 봅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도의 지혜 체계가 그의 해석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끝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본 이미지들 중에는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 뿌리를 둔 상징들입니다. 오직 한국인만이 그 의미를 풀 수 있습니다. 예언가가 예언의 해석을 청중에게 넘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가 본 상징들이 한국 고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태극의 원리일 수도 있고 우리 선조들이 남긴 지혜의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열쇠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들어갈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운명을 마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난드가 가장 먼저 언급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가 본 일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정원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난드가 본 일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오래된 일본식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분명 아름다웠을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무 울타리는 곳곳이 썩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돌 위에는 이끼가 두껍게 내려앉았고 연못에는 맑은 물 대신 탁한 녹색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는 죽은 나뭇잎들이 떠다녔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정원, 방치된 아름다움. 그것이 아난드가 본 일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한가운데 한 그루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이상했습니다. 줄기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에 눌린 듯 허리가 휘어져 있었고 껍질은 갈라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죽은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꼭대기를 보니 푸른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부러졌지만 살아있는 나무, 쓰러질 것 같지만 여전히 자라는 생명. 아난드는 이것이 일본의 현재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새로운 싹이 트고 있다고. 문제는 이 싹이 제때 자랄 수 있느냐입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누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원사였습니다.
그는 썩은 울타리를 고치려 했습니다. 탁한 연못에 물을 퍼내려 했습니다. 이끼를 긁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불안정했습니다. 한 곳을 고치면 다른 곳이 무너졌습니다. 울타리를 세우는 동안 나무가 기울었습니다. 연못을 청소하는 사이 돌담이 갈라졌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오래된 방식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시스템은 낡았는데 수리 방법도 낡은 것입니다. 정원 끝에는 낡은 나무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넓은 들판이 보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물리적인 벽보다 마음의 벽이 더 높다고. 변화의 기회는 열려 있지만 익숙한 것을 떠나는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다고. 일본의 정원은 이렇게 시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아난드가 본 중국의 이미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3마리의 용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아난드가 본 중국의 하늘에는 3마리의 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용은 황금빛이었습니다.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몸짓으로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용은 5000년 역사의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권위, 중심을 지키려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은 은빛이었습니다. 황금 용의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홀로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성장,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용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다른 두 용보다 작았지만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날아다녔습니다. 변화와 적응, 그리고 때로는 혼란의 상징이었습니다. 세 용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 서로 다른 크기, 서로 다른 속도, 하지만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용들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춤은 추지만 노래는 없었습니다. 각자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의 춤, 겉으로는 하나지만 속으로는 각자인 존재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심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빛이 닿자 세 용은 동시에 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황금용은 깊고 무거운 소리로 울었습니다. 은빛용은 높고 가는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검은용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 용이 동시에 울었지만 그 소리는 하나로 어우러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용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우주의 눈물이라 불렀습니다. 이 눈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닿자 콘크리트가 녹아내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자체가 용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홍수가 되어 불어나자 용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우아하게 춤추던 존재들이 이제는 물에 빠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황금용이 은빛용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검은용이 황금용의 발톱을 움켜쥐었습니다. 경쟁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를 밀어내던 그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로 떨어지면 모두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정원은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용들은 스스로의 눈물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아난드는 한국에 대해 가장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이미지들을 보았습니다. 7가지 신호. 그 첫 번째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빛나는 건물에서 시작됩니다. 아난드가 본 한국의 첫 번째 이미지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도시 전체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서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수백 개의 창문이 환하게 빛나는 가운데 딱 하나의 창문만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공간만 빛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구멍처럼 빛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첫 번째 신호라 불렀습니다. 어둠의 창문, 화려한 빛 속에 숨겨진 그림자, 곧 드러날 비밀인지 아니면 빛나는 세상에서 소외된 누군가인지 해석은 열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강 위의 다리였습니다. 다리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연인들, 뛰어가는 학생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방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북쪽으로 걷던 사람이 갑자기 남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동쪽으로 가던 무리가 서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고장난 나침반처럼 모두가 방향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방향 상실이라 해석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상태. 세 번째 신호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서 있었고 철근이 쌓여 있었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난드가 본 것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영상을 빨리 감기한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인부들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크레인은 멈췄습니다. 공사장은 텅 비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표지판뿐이었습니다. 공사 중단, 꿈을 짓다가 멈춘 현장, 일할 사람이 사라진 나라. 아난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세대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네 번째 신호는 금빛 저울이었습니다. 정밀하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저울. 양쪽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손이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저울을 움켜쥐더니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울은 거꾸로 서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상태가 새로운 정상인 것처럼 아난드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한때 당연하다고 믿었던 기준이 뒤집어지는 것.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네 가지 신호가 지나갔습니다. 어둠의 창문, 방향 잃은 군중, 텅 빈 공사장, 뒤집힌 저울. 하지만 아직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신호들은 더욱 기이합니다. 흐려지는 거울 속 북녘의 모습, 불타는 문서들,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네 개의 깃발. 다섯 번째 신호는 거울이었습니다. 커다란 거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북녘 땅이었습니다. 산과 들판, 건물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선명했습니다. 마치 창문을 통해 실제 풍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울 표면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북녘의 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윤곽이 뭉개졌습니다. 마침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거울이 흐려졌다고 해서 그 너머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다만 우리 눈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여섯 번째 신호는 불이었습니다. 어느 관공서 안이 보였습니다. 복도마다 서류 캐비닛이 늘어서 있었고 책상 위에는 문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물을 끼얹고 소화기를 뿌리고 맨손으로 불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타오르는 것은 종이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서가 재로 변한 뒤에도 글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태워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는 것들. 과거는 그렇게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깃발이었습니다. 네 개의 깃발이 한 장소에 꽂혀 있었습니다. 무지갯빛 깃발, 검은 깃발, 흰 깃발, 붉은 깃발.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분명 한 방향에서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깃발들은 서로 반대쪽으로 펄럭였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광경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람을 맞으면서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힘들. 아난드는 이것이 극단적인 분열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덧붙였습니다. 분열의 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완전한 붕괴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통합이거나. 마지막으로 아난드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도 종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종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은 붉은 액체로 젖어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는 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시스템에 스스로 갇힌 사람, 살기 위해 만든 것들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7가지 신호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어둠의 창문에서 시작해 피로 물든 서류까지.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 거꾸로 흐르는 강, 그리고 맑은 하늘 아래 검은 우산을 쓴 사람들. 아난드가 다음으로 본 것은 시계였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고급 시계였습니다. 정교한 장인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늘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12시를 가리키다가 갑자기 3시로 뛰었습니다. 다시 9시로 돌아갔습니다. 규칙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재는 도구가 시간을 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기존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라 부르던 것, 행복이라 측정하던 것, 삶의 단계라 믿던 것들, 그 모든 척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계가 어떤 모습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장면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 아난드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집단적 불안이라고. 몇 년 전 온 세계가 경험했던 그 감각, 공기 중에 떠도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 그 기억이 사람들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난드는 강을 보았습니다. 한강이었습니다. 물은 원래 서쪽 바다를 향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물은 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중국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에너지의 이동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힘이 다른 곳에서 필요해진 것인지 해석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미지에서 아난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본 것은 작은 배 한 척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재난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중국의 용들이 울며 만들어낸 그 홍수였습니다. 건물 잔해가 떠다녔고 사람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작은 배가 다가왔습니다. 배에는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물에 빠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끌어올렸습니다. 살렸습니다. 한때 용들 사이에서 작게 느껴졌던 나라가 이제 용들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한국의 진정한 역할이 드러나는 때라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와서 살리는 것,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것. 그 선택을 했을 때 한국은 용들의 존경을 얻게 된다고. 무거운 신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난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먼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의 하늘, 평양에 뜬 무지개,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날 새로운 별에 대해서. 아난드의 시선은 올해를 넘어 더 먼 곳을 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병원. 새벽이 와도 여전히 빛나는 창문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간호사들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이 내년까지 이어질 풍경이라 했습니다. 고통이 계속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생명을 향한 희망이 꺼지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은 언제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밤이 깊다는 것, 그리고 그래도 누군가는 깨어 있다는 것. 그의 시선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무지개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색만 있었습니다. 어떤 색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 아래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인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난드도 이 장면의 의미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북녘에서도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무지개, 하지만 다른 땅, 다른 시간. 아난드는 한국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왼쪽 길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터널이었습니다. 오른쪽 길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험난해 보였지만 저 멀리 예상치 못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닌 전혀 새로운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아난드는 강조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별들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한국은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아직 하늘에서 볼 수 없는 별, 그러나 머지않아 온 세상을 비출 별.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각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난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는 법이라고. 이 별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다고 여행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 없이 떠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난드가 본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결국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발입니다. 별은 방향을 알려줄 뿐,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고대 점성술과 예언에 기반한 교육적인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흥미로운 시각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해보자는 것이지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늘 해석의 영역에 있고 미래는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일상의 평화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7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또 다른 분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